분양 공고가 딱 나오면 가격부터 보시고 이거 적정한데라는 느낌 드시면 네. 공격적으로 네. 가셔도 큰 문제 없겠다. 내 집 마련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존 주택은 좀 조심하셔라. 차라리 연말 지나서 내년 봄에 사시는 게 낫겠다. 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언론이 시장이랑 조금 가깝기 때문에 이제 워낙 기사들 이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네, 나오는 맞아요. 부분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런 부동산 관련 뉴스를 대부분 쉽게 접하는 게 신문이라든가 포털이죠. 네이버의 포털의 뉴스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일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좀 정말 속지 않아야 되는 가짜 신호 뭐 이런 뉴스는 정말 너무 우리를 현혹시키는 잘못된 정보다. 좀 어떤 게 신고가. 첫 번째 신고가. 예, 그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건 언제든지 장난칠 수 있거든요. 네. 작가님하고 저하고 야, 이 동네 집값 올리자 그러면 금세 올려요. 벌금도 없고. 네. 그거가 문제인데 신고가는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가 보지 말자. 네네. 신고가는 의미가 없는 지금 시장이다. 네. 전체 경제 상황을 볼 때 신고기사에 속지 마셔라. 중요한 거 신고가 보면 기사를 보시면 신고가 이래놓고 한두 달 전 팩트를 갖다 써요. 그런 것도 속아요, 우리가. 왜? 신고가에 막 머리가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신고가 뭐 돌출하면 얘는 취소가 되는데, 저번 달에 신고가 돼서 만약에 거래가 된 거 있다. 맞아요. 그거 갖다 써요, 기사를. 신고가 보니까 얼마 전에 강남 옹벨리였나요? 네. 그 뭐 국민평수가 40억 넘었다였나요? 그런 게 이제 이 호도용, 호갱용 이제 기사인데, 그런 거 속지 마시고, 통계도 부동산원 통계에서 주간 통계 믿지 마십시오. 그냥 흐름만 보지, 데이터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제가. 네. 장난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국가기관이 통계를 낸다라면 퍼펙트한 표본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믿을 게 못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0점 몇 0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정말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주간 통계 발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없애자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았어요. 안 없애고 있어요. 네. 이것도 아시겠지만 국토부가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그 데이터들이 계속 뜨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집값이 오르나? 알고 보니까 0.01씩 열을 올랐어요. 0.1% 오른 거예요. 그 말장난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기사가 도배가 되고 그럼 시장에서 그걸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0.01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사를 안 하고 그 자체도 잘못된 통계인데 0.01이면 오르려면 단순평균, 가중평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 표본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표본을 오픈을 안 해요. 문제가 있죠. 속으로 주는. 근데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맞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지금 50%가 올랐는데 10%뭐 올랐다고. 그게 믿을 데이터야?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잖아요, 지금. 그게 주간 통계예요, 특히. 주간 통계는 믿지 마셔라. 월간 통계가 맞다. 네. 근데 저도 하도 써대니까 그걸 팩트 체크해 주느라고 저도 가끔 분석을 해드리는데 원론적으로는 그거 국민들 정말 힘들게 하는 아주 나쁜 통계예요. 주간 통계 버려도 된다. 좀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통계상에서 또 지불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랑 주간 통계. 네, 그 두 개만 잡으면 부동산 가격 안정 많이 됩니다. 거품 없어지고 기사도 많이 정상적으로 바뀌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요약하는 질문으로 지금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네. 이제 무리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네. 물론 이제 결혼하신다거나 네. 근데 뭐 결혼하실 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면 전세를 계시다가 내려간다면 사시면 제일 잘 사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올라갈 것 같아서 판단되면 따라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셔라. 지금 만약 내려가면 정말 그 신혼부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무주택자분들 중에 또 신혼부부라면 차라리 조금 버티시다가 공공분양 물론 자기가 원하는 입지가 아닐 수는 있어요. 특히 뭐 강남 일대라든지 도심지대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전세를 사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저는 당분간은 왜냐하면 3년 뒤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또 분양가 상한제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변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참 피곤한 건 사실이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트렌드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어서 젊은이들을 약탈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더 높이기도 부담돼요. 사실 국가도. 그럼 공공택지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 물량이 12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합해서 270만 원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셔도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채권 투자를 20년 뒤까지 간다면 돈이 얼마나 뿌린지 계산 나오죠. 부동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무주택자분들은
공공 분양이 지금 나올 겁니다. 가을, 겨울에 제가 볼 때 네. 100%. 내년 초까지. 특히 3기 신도시라든지 사전청약 한다 그러더니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네.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럼 최대한 그 마음쯤에 최대한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 가격으로 국민들한테, 특히 청년층들한테 공급을 많이 하면 좋아하겠죠. 박수치고. 그러면 거기 선거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가을 이후, 아마 좀 있으면 발표할 거예요. 추석 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발표가 되는 속에 포함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10월 달 안에 발표할 겁니다. 네. 발표되거나. 그러면 그 내용이 좋으면 거기를 공략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있는 분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무주택자분들이 1번이거든요. 특히나 거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공공택지는 이 무주택자분들한테 일단 1번 선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또 공법이나 이런 게 예전하고 또 많이 틀리고 이번에 LH 사태가 났잖아요. 나니까 또 함부로 막 못 져요. 예전보다 건물도 잘 짓 거고 커뮤니티도 좋아지니까 거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고 아마 분양가가 지금 계속 건축비 때문에 오른다고 하는데 건축비는 지금 조정면이거든요. 약간 전 세계적으로 재료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아마 언론에서 많이 오픈되면 건축비에 대한 거품? 제가 볼 때 거품이죠. 그게 약간 조정 안 되면 분양가도 약간 조정 국면이 올 수도 있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빼고는 하는 데가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힘들지만 이 시행사 자체가 조합 자체가 인간적으로 이게 맞겠다 너무 비싸다 해서 적정하게 분양하는 민간 택지들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예를 들면 기억나실 거예요. 둔촌중앙 하기 전에 그 천호동. 네. 똑같은 강동구인데 천호동은 완판이 됐고 이쪽 둔촌동에는 완판이 안 된 때가 있었어요. 봄에.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는 분양가 1억 정도 쌌거든요. 네. 하루에 다 팔렸죠. 여기는 몇 차를 해도 안 팔렸잖아요. 어디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양 공고가 딱 나오면 가격부터 보시고 이거 적정한데라는 느낌이 드시면 네. 상담하신 다음에 그건 진짜 공격적으로 네. 가셔도 큰 문제 없겠다. 네. 내 집 마련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존 주택은 좀 조심하셔라. 차라리 연말 지나서 내년 봄에 사시는 게 낫겠다. 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청약이나 경매는요? 경매는 적극 권장하죠, 제가. 네. 경매는 근데 본인들이 실력이 없으시면 당하시니까 네. 또 권리들 설정을 판별할 능력이 있어야지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초보자분들 힘드시니까 경매 매수 대리인이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제도에. 그 시험 봐가지고 되시거든요. 그 중에서 지역에 어느 지역에 경매 물건이 있다. 그럼 그 지역에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경매 매수 대리인 증이 붙어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를 들어가셔가지고 한 10년, 20년 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분한테 그냥 부탁하시면 돼요. 조금 컨설팅비 내고. 그러면 대신 다 해주거든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네, 그러면 그분도 얘기할 거예요. 이 정도면 싸고 좋다. 네. 그런 거는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정부는 부동산 정책 규제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어떤 스탠스로 가실 것 같다고 보시나요? 더 완화를 해주기도 좀 정부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년 되면 이제 공급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전 국민한테. 네. 왜냐하면 공급 택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하냐고. 네. 요번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량이 적으면 많아도 한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 역세권 50만 원 주택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네. 딴 것보다도요. 재건축, 신속 통합이라든지 그건 서울시사지만 협조해서 가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정부 정책은 지금 물량 조절로 들어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져야 물량 조절이 지금 오르잖아요. 그게 명분이 안 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부터 총선 때까지가 약간 좀 괴로운 국면이에요. 그 정부 입장에서 이래도 면이 안 쓰고 저래도 면이 안 쓰고 이런 묘한 상황이 돼서 공급 대책을 일단 어느 정도 던져주고 시장 상황이 내려가는데 연착륙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다. 급이다 그러면 또 던져야겠죠, 대책을.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자마자 만약에 시장이 내려가는 기미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양도세 한시적 감면 미분양 분에 대해서 그거 확 나올 거고 아마 강남 4구 토지거래 허가고요. 내년 또 1년마다 하잖아요. 그때 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풀었을 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그것도 데드캣 바운스 2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예전에도 똑같았거든요. 네. 왜? 자꾸 내려가니까 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기억나세요? 올라갈 때 자꾸 규제하는 거. 네. 어느 정도 끝까지 가야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가서 정리가 돼야 이게 끝나잖아요. 네.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사태는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형태로든 좀 가셔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100%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꾸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하나, 백마디 말보다 뭐 연체율이 자꾸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정리되면 연체율이 줄 텐데, 그 와중에 연체율 많은 어떤 개인 같은 경우에도 뭐 부채 탕감해주고 그러는데, 현장은 부채 탕감하기에 좀 부담되잖아요. 액수가 크니까. 그럼 이거는 매각이나 상각이나 뭐 대주단하고 해서 타협을 봐야 되는데, 타협들이 안 되면 좀 안 좋은 상태로 가겠죠? 근데 타협이 돼도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되는 현장이라야 되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현장들이 조금 A급이 아닙니다. 그 주거용 아파트보다 나머지 50% 정도가 뭐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아서 저는 조금 어느 형태로든, 물론 이건 단위조합이니까 새마을금고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고 단위조합이 무너질 수는 있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대주단 해가지고 공동대주로 지금 막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구제불능인 현장은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뭐 새마을금고 자체 문제보다 현장의 문제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최근 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철근 빠진 부실 아파트 관련 뉴스들이 이제 종종 나오면서 커뮤니티에서도 네네. 순살 아파트 뭐 이런 이제 단어도 쓰이던데, 이런 붕괴 사고는 요즘 들어서 계속 조금씩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특별한 이유가 코로나 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때 그 현장에서는 계속 지어야 되는데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건설사들의 갑질이라 그럴까요? 건설사들이 단가 조정을 안 해줬어요. 하청업체가 그 원자재를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모자라면 망하는데 빠질 수밖에. 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 네, 일부 그 코로나 시기에 막 짓는 것 중에 특히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의 무량판 구조라든지 그런 지역만 딱 거기에 해당돼요. 정부도 알아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건축비 많이 올라갔죠. 올려줬잖아요. 감안해서 메이저들이 갑질 안 하고 그 원가만큼 뭐 계산해서 만약에 하청을 준다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 터졌으니까 관리 감독이 강해지니까 향후로는 문제가 없고 기존에 있는 거 문제를 처리하겠죠. 코로나 시기 때 일정 기간의 문제였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네. 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또 어떻게 반복되는 건가요? 아까 보여주신 이미지만 봐도 뭔가 사이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정확하게 사이클 있죠. 이거 뭐-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뭐 물가 금리, 뭐 실업률, 이렇게 5일 가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어때요? 빨강하고 파라고 제가 이렇게 막대로 써놔서 그려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업률이 내려오는 게 노란 선이에요.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뭐예요? 금리잖아요. 근데 그게 교차가 합니다. 보시면 교차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뒤에 막대기들이 쭉 있잖아요. 보시면 그 막대기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 경제 위기나 침체 그 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프레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리세션 히스토리 소프트 앤 하드 랜딩이잖아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라는 역사를 갖다가 그래프를 오픈을 시켰어요. 올 봄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면 어때요, 결론이? 실업률이 쭉 내려가다가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교차되고 나서 일정 기간에 경제 위기나 침체가 도는 게 다 보이잖아요, 막대기가? 그러면 20년까지만 그려놨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20년까지 그린 이유는 뭐예요? 2023년, 4년은 이 사람들도 그동안 히스토리를 다 정리해 보니 오긴 오겠는데 언제 올지까지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올 수 있다라고 이 그림을 내놨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고 의미가 좀 있네? 그러고서 이제 자산 관리 하시는 게 좋은데 거기에 버블 붕괴의 사이클하고 딱 맞습니다. 이게 이 그림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내려오면은 당연히 호황이잖아요. 호황을 지나서 버블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림처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그게 교차되는 시점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그것이 결국은 경제 위기, 침체, 둔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온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래프가 이런 히스토리로 움직이는구나. 버블 붕괴와 뭐 침체와 호황기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맞춰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죠. 부동산 투자할 때 채권 투자할 때 그림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버블 붕괴 그죠? 붐이 일어나고 또 패닉하고 이런 히스토리를 잘 활용하시면 이 자산 관리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있죠. 사실 뭐 일자리라든가 소득, 그다음에 뭐 편의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도 뭐 자연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학군 같은 것도 있는데 학군의 영향력은 옛날 같지 않던데.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제가 자꾸 여쭤보고 저는 이제 뭐 이게 양쪽에서 다 입장이 다른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온라인이 이제 되는 세상이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그 대치동의 교육을
도 언제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인강 네. 분들의 학벌이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이 변했죠. 네. 예.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이전에 그 좋은 대학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친구들과 그 네트워크 그렇죠. 스며들기 때문에 네네. 학군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솔로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솔로 많아지고 있죠. 결혼상이 줄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애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도- 출산율 0.7명. 네, 서울은요, 0.58, 59. 어느 학자가요, 해외 학자가 우리 서울시 서울 출산율을 보고 네. 거의 뭐 멘붕이 왔다니까. 인류학자인데, 인구학자인데, 멘붕이 왔다잖아요. 서울만큼 출산율이 낮은 다른 도시가 있나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그만큼 서울이 살기 심각한 힘들다. 거죠. 집값이 비싼 일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 땐 학군 그런 요인들이 예전 같지 않은 거는 분명히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타나니까 요새 뭐 대전파 있잖아요. 네. 뭐 강정파, 강남 전세파가 지금 네. 소리가 없어졌잖아요. 네. 강남 전세파가 애들 교육시키려고 갔던 분들인데,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폭등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이게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바뀌고 있는 우리의 저 선진 스타일이 좀 야창한 변하고 있다. 네.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집은 영원히 가는 것처럼 가는데 그 맛있는 집에 오는 손님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여전히 손님 오겠죠? 네.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네.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시면. 투자 쪽으로요? 투자도 괜찮고요. 뭐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부동산은 1970년대부터 자본주의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 매개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생금융 상품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에 부동산이 투자 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걸 매개체로 하는 어떤 금융기관들이 전교적으로 달라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산화 돼가지고 투자 대상으로 지금 치부가 됐다가 이게 이제 인구가 주는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맞춰서 사이클이라는 게 일단 이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을 보시고 부동산 투자든 뭐 채권 투자든 원자재 투자든 사이클을 모르면은 그게 이제 별명이 뭐죠? 철부지. 철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잖아요. 철부지가 됩니다. 철부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를 치잖아요. 철부지가 아니고 철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농사도 잘 질 수 있고 그렇죠. 투자도 잘 할 수 있어요. 그 철이 뭐냐면 돈을 많이 풀면 호황이 생기고 실업률이 줄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거기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시 긴축 과정을 거치는데 전체 볼륨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사이클상 한 번씩 쫙 폈다가 쫙 정리됐다 가는구나. 그 사이에서 이왕이면 정리될 때 매입을 하고 쫙 필 때 적정 시기에 매도를 한다면 제일 안전하고 좀 합리적인 투자가 될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남들 할 때 끝물에 타면 투자에 좀 약간 실패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사이클을 보시면서 보시면 투자는 실패할 일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단어 철부지. 네. 우리가 그리고 주식이든 건강을 꼭 챙기십시오. 네. 갑자기 왜 건강하셔야 건강이요? 제 주위에 요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픈 친구들 챙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버느라고 너무 막 머리를 박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네.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술도 많이 먹을 거고. 그 몸이 약해지니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돈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 얘기해 주셔서 그럼 제가 그런 좀 한번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재테크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네. 구독자 한 96만 명대인가 오. 8만 명대 네. 제가 이제 어느 이제 채널에 출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목표를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100만 명이 목표입니다, 유튜버. 네네.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니 그건 다음 달에 되실 것 같고 그 다음 목표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되니까. 네, 곧 될 테니까. 당연히 되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게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질문이었다 생각하는데 그분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100만 명이 되는 사람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무나 못하죠. 어느 정도 약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요. 그 사람한테 또 그 다음 목표를 묻는 게 성공을 이게 했는데 이게
끊이지 않는 한국 사회의 경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그러네요. 뭐라고 했냐면 근데 전 진짜 100만 명이 목표. 그 다음은 사실은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다. 왜냐하면 100만 명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맞아요. 그렇죠. 그 삶도 네. 안타까운 것 같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테니스도 치면서 막 워라밸을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만족했다는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근데 이 건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건강을 못 지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 부자인데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더 벌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만족과 건강에 대해서 교수님이 또 저보다 훨씬 연륜도 많으시니까 얘기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존경하는 이건희 회장님이 계십니다. 삼성전자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시고 그렇죠. 결국은 건강이 1번이고 가족의 행복이 2번째입니다. 두 가지만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수단으로 우리 김 작가님처럼 100만이든 어떤 그런 목표들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건강하지 않으면 병실에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 행복을 1번으로 하시고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으시니까 그죠? 그렇게 세상을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